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 제4강 바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로는 14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다. 예, 우리 역사에서 동학농민운동을 보통 일컬을 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최초의 시민운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바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여러가지 밀란이 있긴 했지만 그건 단순히 밀란이라고 하고요. 바로 백성들 스스로가 백성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 운동이라는 의미의 근대적인 시민운동으로서 동학농민운동을 최초로 보통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학농민운동의 배경과 그리고 전개과정 그리고 그 동학농민운동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개항 이후 농민들의 생활이 점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외국 상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힘들어하고 있었고요. 이런 와중에 농민 항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 중에 특히 동학사상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서양 바로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서양의 종교긴 하지만 서양 학문이다 그래서 서학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나라만의 동양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이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름을 동학이라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름의 탄생에서부터 알 수 있겠지만 동학 같은 경우는 이 외국 세력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사진 한번 나와 있죠. 예, 동학을 최초로 세운 사람은 바로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처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세상을 어지럽힐 만한 사상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처형이 되었고, 이대교주인 최시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최시영 때 이제 동학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조정에 대해서 교조의 신원, 포교 자유, 탄간우리 처벌 등을 요구했다는데, 교조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대 교주인 최시영에 대한 그 억울한 죄를 풀어달라 하는 이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특히나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던 남부지방 농민들 사이에 급속히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사상과 바로 농민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초로 이걸 불씨를 당긴 게 바로 1892년 삼내, 지금의 그 전주 익산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내에서 모인 동학교도들이 교조 신원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동학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가지 탄간우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예, 여러분 유명한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항의한 바로 고부 농민봉기가 처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일으킨 주동자가 바로 전봉준, 녹두장군이라 불리는 전봉준에 의해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고부 농민봉기가 일어났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부 농민봉기 이후 또 해산 이후 횡포 안핵사 이용태의 횡포를 보고 다시 이제 1차 농민봉기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주장한 것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백산에서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원한다. 제폭구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보국안민,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호남 창의소를 설치하고 농민군의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그래서 이제 1차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황토현에서 전라도 관명군에게 승리를 거뒀다. 황토현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고요. 그렇게 해서 정읍고창 장성에 진군하였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급해진 것은 이제 정부군이죠. 그래서 정부는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농민군 진압의 한계를 느껴서 청나라의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정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겠지만 민씨일파를 비롯한 바로 친청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나라의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도착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3강에서 배웠던데 이제 청나라 일본이
갑신정변 이후 텐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텐진 조약에는 바로 청나라, 일본 양국군 중에 한 나라의 군대가 어떤 조선 내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출동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 군대도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결국 동학농민군은 이제 청일 양군의 철병 요구, 패전개혁을 조건으로 이제 관군과 이제 약속을 맺고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전주화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패전개혁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전개혁안 중요하니까 잘 봐두십시오. 이 패전개혁안이 지금 동학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오정이 쓴 동학사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나머지 내용, 예, 죄송합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잘 알 거고요. 자, 노비문서는 불태운다. 맞죠? 신분제 폐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인들의 대우를 개선한다. 무명 잡세를 폐지한다. 바로 이때까지 백성들을 괴롭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재 고른 등용한다. 일본과 내통하지 말라. 농민들의 빚을 청산한다. 토지 균등 분배. 이런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때 정부가 전주 화약을 맺어서 농민군을 이렇게 달래긴 했지만 사실 당시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학농민군이 다시 2차 봉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가지고요. 네. 자, 이 패전개혁을 맺고 패전개혁을 조건으로 전주화약을 맺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교과서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과서 지도 보시면 동학농민운동 전개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주화약을 맺게 되는 게 1894년 5월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연도들이 다 보시면 1894년에 일어난 내용이고요. 바로 1차 봉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파란 화살표로는 바로 2차 동학농민군의 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차 봉기까지도 1894년에 일어났다. 이런 거 유의있게 보시면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군 사료로 보는 역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상기포 경문 해가지고 동학농민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 이거는 금방 보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가지고요. 예,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자, 그 뒤에 2차 봉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주화약을 맺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다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이제 내세웠는데, 결국 이거 우리 정부 마음대로 안 되겠죠. 바로 이대로 들어온 일본이나 청나라가 순순히 물러날 나라들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고요. 그 내정 간섭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일본군에 대해서 항의의 뜻에서 다시 동학농민군이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삼례에 동도창의소 설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항일 투쟁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농민군들이 모여서 이때 일본군과 한군의 연합부대와 대치를 했다 되어 있는데, 1차 봉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 대한 이제 대응이었지만 2차 봉기 같은 경우는 일본군에 대한 바로 일본군 외세에 대항하는 성격이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은 일본한테 졌고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 결국은 체포되어서 처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요. 예, 이 살아남은 농민군들의 신분을 감추고 이제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은 의병운동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제일 마지막 단락 보시면 동학농민군들의 이 동학농민운동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 운동의 제일 마지막 단락들은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시험에 내기도 좋고요. 그리고 항상 배경, 결과, 의의는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농민들의 동학 조직을 이용하여 조선사회를 변혁하고 외세 침략에 맞서려고 하는 투쟁이었다. 바로 반외세 운동이었다. 맞죠? 여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비록 일본군과 강군에 진압되었지만 그들의 개혁력은 가부개혁에 반영되었다. 항일의병운동으로 개성되었다. 바로 동학농민군의 이러한 활동이 결국은 나중에 항일의병운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가부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가부개혁 1차, 2차, 3차 개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 동학농민군들의 주장들이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 순서상으로는 이제 편집 관계상 동학농민운동 다음에 가부개혁이 나오게 되지만 가부개혁과 동학농민운동은 같은 해에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가부개혁의 1차 개혁과 2차 개혁 같은 경우는 1894년 바로 가보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3차 개혁만 그 다음 해인 1895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봤는데요. 자, 동학농민운동을 우리가 성격적으로 이렇게 두 단어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봉건, 반외세. 예, 자, 여러분들 다시 따라서 한번 적어봅시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단어로 보시면 반봉건, 반외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봉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기존의 봉건체제, 쉽게 말해서 강력한 유교적 질서에 따른 신분체제에 대해서 이제 항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외세운동이다. 외국 세력에 대한 배척.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은 바로 외국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척하고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겠다. 이런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 설명으로는요. 예, 동학농민운동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 동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서학에 대응하게 돼서 뭐 교주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 뭐 주장 같은 게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점을 보고 바로 이것을 종교운동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민운동에 대해서 뭐 그것을 조직하고 수뇌부 같은 경우 이제 가담을 하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동학농민운동에서 주동한 계층은 바로 농민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농민운동을 벌이던 세력들 중에서도 바로 동학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사실은 많았고요. 그래서 동학군과 농민군, 동학에 뭐 거기에 있던 가담했던 사람들과 바로 농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합돼서 일어난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우리가 전개 과정도 항상 우리 대학 입학 시험 문제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전개 과정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것이 바로 고부농민봉기지요. 예, 여기서 이제 전봉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로는 바로 고부군수 조병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고부농민봉기가 1894년 1월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세력이 커진 게 이제 1차 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1차, 2차로 나누는 것은 바로 우리 전주화약 이전 봉기를 1차 봉기라고 하고요. 전주화약 이후에도 일본군이 뭐 경복궁 점령하고 이름에 따라서 다시 일어난 것을 바로 2차 봉기라고 하는데요. 자, 1차 봉기는 바로 반봉건적인 성격이 좀 강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뭐 농민군이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제폭구민 이런 내용이 있죠.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 편안하게 한다. 바로 폭정에 대해서 바로 탄간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백성들을 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이제 키워드 같은 것이 이제 백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왔고요. 황토현 전투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동학군이 정부군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한 동학군 입장에서 승리한 전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전주성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정부군이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SOS를 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청군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군도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청군 개입 같은 경우는 뭐
청나라가 이제 아산만에 이제 도착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개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순서를 맞춰보면 이제 정부군과 동학농민군이 이제 다시 합의를 하게 되겠죠. 전주화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1894년 5월이 되겠습니다. 전주화약을 맺게 되는데요. 네, 전주화약 결과 농민군이 자진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을 하면서도 전라도 지방에 집강소라고 하는 자치조직을 만들어서 폐정개혁안을 실천하게 되는데요. 폐정개혁안을 이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도 이 폐정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게 됩니다.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을 교정한다, 뭐 이렇게 바로잡는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정청을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등 우리가 일본의 간섭이 계속 심해지니까 결국은 동학농민군이 2차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9월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은 이 과정에서 청일전쟁 결과적으로 뭐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바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동학군 지도자들이 체포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동학군이 패퇴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이때 이제 청일전쟁이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직결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결국은 세력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일본군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겠지요. 자,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이 과정들이 대부분 1894년 가보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선생님이 이 칠판에 적어놓은 이 정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교과서 페이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요. 아래쪽에 녹두장군 전봉준의 바로 재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1세 때 재판을 받았고요. 선생님이 금방 이야기했지만 동학군보다 동학을 믿고 있는 사람보다 농민군이 훨씬 많았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죠. 1차 봉기에 바로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날로 잘못되고 있어 세상을 한번 건져보고자 한다. 그렇지만 2차 봉기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일본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봉준 공초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공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판 기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인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바로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강조를 했겠지만 이게 앞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가보개혁이 일어나고 을미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우리 동학농민운동이 고부농민봉기가 94년 1월에 시작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주 우금치 전투 패배가 11월입니다. 근데 가보개혁이 1894년에 그 중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같은 해에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에서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